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겨울의 문턱에 막 들어선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인지 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쌀락눈이 흩날렸고 한강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듯 차가웠습니다. 강물 위로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나루터 끝자락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오래된 초막 하나만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초막 앞 한 여인이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바닥에 치맛자락이 흠뻑 젖어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은 듯 고개를 떨어뜨린 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아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아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고운 비단 치마가 발목을 스칠 때마다 사각거렸고 안채의 창호 너머로 비치는 햇살 아래에서 하루의 시간을 조용히 정리하며 살던 여인이었죠. 하인들은 유아 마님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성품이 단정한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아의 손에는 그 모든 시간을 증명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집안의 죄인이다. 참으로 눈치가 없구나. 이 정도 말을 했으면 알아서 이 집을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채에서는 서방의 웃음소리가 집안 전체로 퍼졌고 서방의 옆에서 같이 웃는 여인의 웃음소리는 유아를 조롱하는 듯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손주를 가진 아이여서 그런지 웃는 소리도 참으로 영롱하구나. 시어머니는 당혹해하는 유아의 얼굴을 보고는 미간을 구겼죠. 내 손주한테 내가 품어내는 불길한 기운이 옮겨갈까 무섭구나. 어서 이 집을 떠나거라. 어머니, 서방님이 있는 곳이 제 집입니다. 서방님을 뵙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유아는 서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는 방문을 활짝 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저를... 유아는 말을 하다 그만 멈추고 말았죠. 방 안은 어두웠고 서방과 여인은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다가 당혹해하고 있었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요? 우리 아기가 놀라지 않소? 어머, 깜짝이야. 서방님 너무 춥습니다. 서방은 성큼 다가와 방문을 쾅 받았답니다. 그때 유아의 모든 것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거죠. 이런 교양도 없는 것을 봤나? 이제 알겠느냐? 내가 왜 소박을 맞았는지.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아주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유아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아기를 기다리며 흘린 수많은 밤의 눈물도 스스로를 탓하며 삼켜야 했던 절망도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유아는 시어머니의 힘에 떠밀려 대문 밖으로 쫓겨났죠. 잘못을 따질 기회도 변명할 자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아를 어두워진 주변을 살피며 자신이 갈 곳을 떠올려 봤지만 그 어디에도 없었죠. 처음 친정어머니를 생각했지만 시집가던 날 어머니의 말씀이 비수처럼 들려왔답니다. 이제 시집을 가면 그댁의 귀신이 되어야 한다. 힘들어도 절대 친정으로 도망쳐 올 생각 말거라. 시집을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봉사로 3년이라 했다. 그만큼 힘들기에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는 친정어머니의 말이 야속하기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전 얼마든지 참고 살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제가 참는다고 하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아는 저벅저벅 걸어 한강 나루 끝에서 차디찬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듯합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졌고 유아는 일어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죠. 차가운 강물이 유아의 몸을 집어삼키는 순간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며 시야가 아득해졌습니다. 몸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고 귀에는 물이 차오르듯 둔탁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 강물 위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 한 굉음이 터졌고
이어 거친 물살을 가르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유아의 시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내는 망설임이 없이 거센 물살을 가르며 유아한테 가까이 다가왔고 유아의 손목을 움켜쥐는 순간 그는 이를 악물고 물살을 거슬러 헤엄쳤습니다. 유아의 의식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고 몸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그 사내의 품 안에 맡겨졌습니다. 놓치지 마라. 마침내 사내는 유아를 아는 채 나루터의 진흙 위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아무 반응이 없자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내는 유아의 턱을 받치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차가운 입술이 닿고 유아의 몸이 크게 경련하듯 떨리며 강물을 토해냈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고 싶으면 제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강에 들어가야지. 유아는 흐릿한 눈으로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얼굴, 물에 젖어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호기심도 아닌 분노에 가까운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살려주셨습니까? 당신이 내 눈에 보였기 때문이요. 사내는 유아를 번쩍 안아들었고 유아의 의식은 깊은 강물 속이 아닌 사내의 품으로 안기며 의식이 잃었습니다. 잠시 후 유아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을 때 사내가 자신의 젖은 옷자락을 아무 말 없이 말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 옷은 제 옷이 아닙니까? 강물 속에서 살린 사람을 내 움막에서 죽일 수는 없지 않소. 보다시피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니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오. 사내는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아는 자신을 등지고 있는 사내의 등이 다른 사내들과는 다르다는 느낌에 안심이 되었죠. 제 생명의 은인이시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못 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귀찮아서 살린 목숨이니 고맙다는 인사는 필요 없어. 참으로 제 멋대로 이신 분이군요. 갈 곳도 없는 저를 살려서 어찌하라고요. 갈 곳이 생길 때까지 이곳에 머무시오. 네? 참으로 귀찮은 여인이군.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이곳에서 살라는 말이오. 사내는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따뜻한 말입니다. 유아는 이불에 얼굴을 묻고 사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사내는 따뜻한 시래기죽을 만들어 방으로 가지고 왔죠. 죽이라도 드시오. 겨울은 일할 것이 없어 넉넉하게 먹일 수는 없으니 그리 아시오. 유아는 따뜻한 시래기죽을 한 입 넣고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내가 돈을 벌어오리다. 좀 전에 죽겠다고 강물에 들어간 사람이 맞소. 그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당신이 저를 받아주지 않았소이까. 그래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차피 한동안은 같이 살아야 하니 이름이 뭐요? 난 철구라 하오. 저는 유아라 하지요. 그나저나 방이 하나뿐이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오. 절대 건들지는 않을 테니. 다만 마을 아낙네들이 워낙 입이 싸서 같은 방에서 나오면 입방아를 찢고 다닐 텐데 귀찮게 되었소이다. 그렇다면 그냥 부부라 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철구는 부부라는 말에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했답니다. 유아는 철구의 반응에 무언가 오해를 한 듯하여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부부로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한동안만 그렇게 지내면 아낙네 입방아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철구는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죠. 나야 괜찮지만 당신은 괜찮겠소? 버림받은 몸, 누구의 부인이 된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구는 유아의 말에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아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럼 되었소. 다음 날 아침 동네 처녀들은 철구가 밤에 여인을 들였다는 소문에 울고불고하며 철구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철구, 어찌 된 것이오? 저 여인과 혼인을 한 것이오? 어젯밤
혼인을 했다. 그러니 나 귀찮게 쫓아다니지 말거라. 처녀는 땅바닥에 주저앉고 통곡을 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쌀이문 너머에 서서 아쉽다는 듯이 쳐다볼 뿐이었답니다. 유아는 방에서 걸레질하고 있었는데 밖이 요란스러워 방문을 열고 나왔죠. 무슨 일인데 사람들이 저리 쳐다보는 것이요? 철구는 유아가 나오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유아를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보, 밖이 추우니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철구는 유아를 번쩍 안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그 모습을 본 처녀들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허탈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철구는 문틈 사이로 밖을 보다 처녀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죠. 아니, 이 일이 다 무엇입니까? 보다시피 저한테 시집 오고 싶은 처녀들이지요. 그럼 어찌합니까? 저 때문에 장가를 가지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귀찮았는데 잘 된 것이요. 지금 나한테 시집 오는 여인은 고생문이 훤하게 열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녀들을 도와주는 것이요. 유아는 철구의 심성을 알고 나니 참으로 착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어도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소. 그러니 나 떠난 후에 사랑하는 여인 만나서 제대로 된 혼인을 하세요. 철구는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시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을 것 같은데 또 남을 위해 애를 쓰려는 것이요. 유아는 철구의 말에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내가 내 낭군이었다면 전 행복한 여인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 후 유아는 자신의 폐물을 팔아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팔 것입니다. 술이라면 널린 것이 술이요. 술이라고 다 똑같은 술이 아닙니다.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이 술을 찾을 겁니다. 한번 맛을 보셔요. 철구는 유아가 내미는 술을 마셨는데 정말이지 다르기는 했죠. 맛은 있어. 허나 독점에서 술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 줄 아시오? 너무 위험하오.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돈을 어찌 번다는 말입니까? 한번 죽다 살아나니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술은 여기에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달 또한 아무도 모르게 할 것입니다. 유아를 바라보고 있던 철구는 유아의 다짐이 단지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녀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유아의 술은 비밀리에 판매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점점 많은 술을 팔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한 한복을 입은 마님이 철구의 집 앞에서 서성이었죠. 이보시게 이 집이 술을 파는 집인가? 맞습니다. 헌데 어찌 아셨습니까? 그 정도 알아내는 것은 나한테 일도 아니오. 한 달 후 연회에서 마실 술이 필요하네. 술을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30개의 항아리면 될 것 같네. 네, 30개요? 너무 적은가? 그럼 50개. 아니요, 갑자기 많은 양을 말씀하시니. 그럼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소문에 이 집 술이 맛있다 하여 온 것인데. 아이고, 당연 준비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돈은 계약금이네. 이걸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애월각으로 가져오게. 네, 유아를 묵직한 주머니를 들고 멍하게 텅 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죠. 무슨 일인데 그리 넋이 나간 것이요?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도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유아는 애월각에서 술 항아리 30개를 주문한 것을 말해주었죠. 항상 조심해야 하오. 걱정하지 마시오. 조용히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전달하면 될 것이니. 사실 유아가 술을 만드는 곳은 아무도 오지 않는 작은 암자에 있는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술을 만드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에 술이 기가 막히게 맛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달이 되었고 유아는 어두운 밤, 평소에는 일꾼들에게 2배의 돈을 주고 시켰는데 워낙 큰 손님이라 유아도 동행을 했답니다.
조금만 빨리 가시게. 저기 애월각이 보이니? 유아는 좀 전에 누군가 쫓아오는 것이 느껴졌기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네 4명과 나는 같이 여기서 대기하고 자네들은 어서들 가시게. 일꾼들은 유아의 말에 일사천리로 움직였답니다. 잠시 후 유아가 생각했던 것처럼 몇 사람이 유아한테 다가왔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전 서방 만복이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무슨 일입니까? 부인, 맞구려. 내가 얼마나 부인을 찾아다녔는지 아시오? 그러게 말이다. 난 내가 죽은 줄만 알았지 뭐냐. 당신들과의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유아를 그들을 무시하고 애월각으로 향했죠. 헌데 만복이 유아의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었답니다. 부인, 어찌 그리 서운한 말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시오? 날 용서하시오. 내가 그때는 미쳤나 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어서 빌지 않고.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아니, 그년 잘못이다. 그년이 우리 집 재산을 홀라당 가져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 집시가 아니더구나. 에휴, 어머니,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해서 무엇하겠어요? 그제야 유아는 만복이 무릎을 꿇고 비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보시오. 더 이상 당신들의 사정을 들어줄 이유가 없소이다. 아니, 내가 이리 비는데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 추운 날, 저를 내쫓은 분이 할 소리는 아니지요. 부인, 어머니가 노망이 들어 저러는 것이요? 이놈이 멀쩡한 어미를 노망난 사람 취급을 하네. 이놈아, 이렇게 빈다고 해서 돈을 줄 아이는 아니다. 그래, 우리가 쫄딱 망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우리 집안을 일으켜 줘야겠다. 아니, 그 소리가 저한테 할 소리입니까? 여기 법적으로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이다. 관아에 가서 따져보겠느냐? 시어머니는 혼서를 내밀며 큰 소리 쳤습니다. 유아는 극심한 분노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며느래기야. 그렇다고 쓰러지면 어찌하누? 어서 내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멀뚱하게 서 있는 것이야. 만복은 시어머니의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유아를 등에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 복덩어리를 놓칠 뻔했구나. 시어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며 애월각을 바라보았죠. 애월각에 들어간 30개 항아리면 도대체 얼마인 것이야? 정신을 잃은 유아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철구이었죠. 저 자들이 철구는 축 처진 유아를 보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죠. 진짜 서방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철구는 발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만 도저히 넘치는 화를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여 절구통을 들어 마당에 패대기를 쳤답니다. 이 못난 놈아 마님을 데리고 도망이라도 쳤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유아는 다시 며느리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번에는 울지도 빌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낮추고 말을 아끼며 순종하는 척하지만 유아의 눈은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애월각의 항아리와 재산만을 계산하며 유아한테 말했죠. 정신을 차렸다면 어서 애월각에 가서 돈을 받아오거라. 시어머니는 유아를 돈을 불러오는 몸으로만 취급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다정한 얼굴로 용서를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탐욕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유아는 알고 있었죠. 제가 아직 다리가 아픕니다. 하여 어머님이 다녀오시지요. 뭐라 했느냐? 나보고 다녀오라는 것이냐? 싫으시면 제가 다리가 다 나으면 다녀오겠습니다. 유아를 방문을 닫고 방으로 쏙 들어갔답니다. 저것이 내가 오냐 하니 아주 상전이 나셨구나. 어머니, 돈을 벌어다 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좀 참으세요.
그래, 아쉬운 우리가 좀 참아야지. 하지만 집안이 다시 일어서면 전연을 다시 내쫓을 것이다. 아이고, 저 사람이 듣겠어요. 한편 철구는 절구통을 들어올려 마당에 내던져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죠. 그날 철구는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를 꺼냈답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 나에게 기어코 이것을 다시 꺼내게 만드는구나. 그 패는 상아로 만든 앞패였죠. 앞패는 오직 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만 허락된 증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사내였던 철구가 그것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정체가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사실 철구는 오위도총부의 최고 군사 지휘관 도총관이었습니다. 국왕의 명을 받아 군사 훈련을 총괄하고 병력을 지휘하며 나라의 무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자리, 조선에서 손꼽히는 중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부러움과는 달리 젊은 나이에 이룬 빠른 승진은 철구에게 기쁨보다 뼈아픈 슬픔을 안겨주었답니다. 그가 올라선 자리는 분명 영광이었으나 동시에 끝없는 시기와 경계 그리고 한치의 흔들림도 허락되지 않는 막중한 책임의 무게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결국 철구에게 가장 잔혹한 선택을 강요했죠. 중마고우로 함께 자라온 친우의 집안이 영모 혐의로 몰렸을 때 친우는 눈물로 매달리며 단 한 번만 눈 감아달라 애원했죠. 그러나 철구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또한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친우의 가족들은 모두 차명을 당하거나 관노비로 끌려가는 운명을 맞았고 철구는 그 처참한 광경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음 깊이 사랑했던 여인의 집안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저지른 부정부패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철구는 끝내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랑보다 법을 택했고 연민보다 원칙을 앞세워야만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여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머슴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이리도 아픈 것을 보니. 한편 시어머니는 애월각에 들어서고는 지나가던 기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돈을 받아 오라에서 왔소이다. 어머, 이상하다. 분명 며칠 전에 돈을 받아 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잘 모르는 모양이군. 어젯밤에 이곳으로 술독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봤소이다. 돈을 안 주려고 수작을 부리는 모양이구먼. 어머, 할머니?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시네요. 뭐여, 할머니? 그때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여인을 시어머니는 넋을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부터 왜 이리 소란인 것이냐? 내가 술값을 받으러 왔소이다. 술값을요? 며칠 전 난 유화라는 부인한테 다 줬소이다. 참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오. 어젯밤 분명 술독이 여기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짓말하지 마시오. 내 며느리가 다리가 아파 내가 온 것이오. 그러니 어서 돈을 내놓으시오. 어젯밤에 술독이 또 들어온 것이 있더냐? 없다고 했는데 자꾸 생떼를 쓰네요. 이보시오. 분명 저희는 유화라는 여인한테 술값을 다 줬고 어제는 술독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다시 잘 알아보시오. 기생어미는 공손히 인사를 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것이 나를 놀린 것이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에 도착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유화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년이 나를 우습게 보았구나. 애월각에서는 술값을 다 줬다고 하는데 정말 받은 것이냐? 당연 돈을 다 받았지요. 아니, 어제 내가 본 항아리는 다 무엇이더냐? 그 술독은 다 빈 항아리였습니다. 뭐시? 돈을 내놓거라. 어서 내 돈 내놓거라. 어찌 당신 돈이라는 말이요? 그 돈은 내가 번 돈이요.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앉아
통곡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 돈 내놓거라.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돌담을 넘어 온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만복은 어머니의 소리를 다 듣고 유아의 머리채를 잡고는 마당으로 패대기를 쳤답니다. 내가 다시 내 아내로 살게 해주겠다고 하면 감사히 생각하고 기죽은 듯이 살아야지. 만복은 모든 분노를 유아한테 퍼붓고 있었죠. 유아는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입안으로 흙이 들어왔고 이마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더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죠. 유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고 그들에게는 그 눈물마저 먹잇감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만복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라 돈이었군요. 만복은 순간 말문이 막혔으나 곧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입을 놀려? 내가 감히 이 집 재산을 숨기고 어미를 속여? 그 순간 유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체념이 아니라 확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숨긴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켜낸 것입니다. 당신들 손에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사라질 돈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더욱 광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어서 인연을 묶어라. 관아에 끌고 가서 혼서를 내밀면 법이 우리 편일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낮고 단단한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위풍당당한 사내가 서 있었죠. 곧게 선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도포 자락, 허리에는 앞에가 걸려 있었고 그 문양은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도총관 철구였습니다. 도총관 철구는 말없이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핏자국이 번진 이마, 찢어진 치맛자락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는 눈빛.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도총관 철구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여인을 폭행하고 재산을 강탈하려 한 죄, 거기에 허위로 혼서를 내세워 협박한 죄까지 더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집안의 다툼이 아니다. 엄연한 중죄이다. 그 말이 끝나자 만복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유아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홀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보, 지금 오시면 어찌합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유아는 비틀거리며 도총관 철구에게로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도총관 철구는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아니, 밀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 본능처럼 알 수 있었답니다. 유아가 품에 안기는 순간 그녀는 이미 자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철구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유아는 내 부인이다. 당장 그 품에서 떨어지지 못해? 도총관 철구는 아무 말 없이 유아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향해 차갑게 선언하듯 말했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내 여인이다. 그의 눈빛이 만복을 향해 꽂혔고 그 눈빛은 마치 저승사자의 신문 같았고 도망칠 틈을 허락하지 않는 맹수의 시선과도 같았습니다. 만복은 그 시선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기세는 꺾였고 눈빛을 피한 지는 오래전이었죠. 결국 만복과 시어머니는 관아로 끌려갔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유아의 삶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어찌 마패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총관 철구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습니다. 유아는 그런 도총관 철구가 안쓰럽게 느껴졌고 그의 커다란 손을 작은 손으로 감싸 잡았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습니다.
도총관 철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아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유도 아닌 제 이름으로 제 발로 서겠습니다. 다만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대가 가는 길이라면 나는 무조건 함께 가겠소. 그날 밤 한강 위로 내리던 쌀랑눈은 어느새 그쳤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나루터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인연은 끝이 아니었고 무너졌다고 여겼던 삶은 다시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하는 사람의 운명은 누군가에게 버려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다시 쓰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도총관 철구는 다시 지휘관으로 복귀를 했고 유하는 술을 만들어 일정 수익은 불쌍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